시진핑을 위해서 빈살만이 30여 개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빈살만이 이번 시 주석의 방 사우디를 극진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도전받는 페트로달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진핑이 사우디를 방문했는데 그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사우디가 중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 앞서서 미국은 이미 시진핑의 방문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시 주석이 사우디 방문할 것이라는 내용이 알려지자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페트로달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미 지난 3월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석유 수출액의 4분의 1을 중국에 판매하는 사우디가 달러 대신 위안화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 중국과 사우디는 2016년부터 위안화 석유 거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히고 빈살만 왕세자를 찾아갔을 적에 냉대를 당한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 주석의 영접 수준은 그때와 비교하면 가히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우선 시진핑을 태운 전용기가 사우디 영공에 들어서자 사우디 측에서 공군 전투기 4대가 영접을 나와서 전용기를 호위했고 전용기가 리야드 영공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왕립 고개단 소속 호크 제트기 6대가 영접을 했으며 시 주석이 착륙하자 그들은 하늘에 중국 국기 색깔인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시 주석의 차를 왕립 근위대 기병들이 중국과 사우디의 깃발을 든 채 시 주석을 호위해 왕궁까지 모셨으며 그런데 이런 의전 절차는 사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보면은 우선 이번 방문은 시 주석과 빈살만 왕세자의 단독 정상회담이 아니라 시진핑을 위해서 빈살만이 30여 개 아랍 국가 정상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빈살만이 이번 시 주석의 방 사우디를 극진하게 준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들이 만나서 12월 8일에는 중국과 사우디 양자회담에서 34개에 달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튿날에는 걸프만 6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제1차 중국 걸프협력회의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고 이 자리에서 참석 정상들은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그와 함께 중국과 GCC 전략대화 2023-2027 행동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건 앞으로 5년간 어떤 전략적인 관계를 갖고 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설립해 놓은 거죠. 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나라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만을 끼고 있는 6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중국 아랍 운명 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21개 아랍연합 국가 정상들과 제1차 중국 아랍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향후 5년간 중국이 제시한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8개 영역에서 8대 공동행동을 기초로 하는 중국 아랍 운명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우선 이 단어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주는데요. 중국하고 아랍은 이제는 운명공동체다라는 걸 강조한 제목이 눈에 띕니다. 이 아랍국가 정상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요르단, 바레인, 쿠웨이트, 지부티, 팔레스타인, 카타르, 코모로, 모르타니아, 이라크, 모로코, 알제리아, 레바논 정상 등 21개 아랍연맹 사무총장이 동석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아 이번 아랍의 맹주 사우디가 시 주석 방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를 저희들이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주요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첫날 중국과 사우디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는 이 전략동반자 관계라는 이러한 관계로 양국 간의 관계를 격상시킨 거며 양국 정상들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하고 사우디의 비전 2030 이 두 갭을 융합시켜서 발전시키는 일치 계획이라는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은 서로가 주력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대1로는 현대판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고 비전 2030은 사우디가 석유시대 이후를 대비해 산업을 다양하고 다각화하기 위해 문화, 기술, 제조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이 협정 가운데 녹색 에너지와 녹색 수소, 태양광 에너지, 길이 170km에 달하는 녹색 미래도시 네옴시티 건설, 전기차 공장, 주택 30만 채 건설, 알미늄 플랜트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김재하는 화웨이가 사우디의 스마트 도시 모바일 통신 분야,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센터,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술 산업 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5G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협력도 강화가 됐는데요. 중국 업체가 군용 드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우디는 경제적 분야 이외에 군사적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으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부터 사우디의 우라늄 채굴과 정제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탄도미사일의 판매, 기술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걸프만 6개국과의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중국은 걸프만 6개국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이 약속을 하면서 가능하면 상하이에 있는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는 위안화로 거래하자고 촉구한 셈입니다. 다음 중국과 걸프만 6개국 사이에서 투자 및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현지 통화 수합에 협력하며 특히 디지털 통화 협력을 심화하자고 중국이 제안했습니다. 이 얘기는 걸프만 6개국하고는 앞으로 위안화 통화 수합을 해줄 것을 취하했으며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확대하자고 제의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게다가 석유와 가스 탐사 부분에 시추서부터 생산, 저장, 운송, 정제일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의 또 하나의 주요 사안은 그간 20년 동안 중국과 걸프만 6개국은 자유무역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특히 또 눈에 띄는 뉴스 하나는 핵안보 시범센터를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우선 중국이 원자력 안전기술에 대한 300명의 인력을 교육시키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과 GCC 간에 공동 핵안보 시범센터를 건설하자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미루어 중국이 이들의 안보를 위해서 핵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미 UAE에는 바라카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겠다는 합의 아래 우리 한국 기술진들이 이제 건설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 보아야 될 거는 사우디가 브릭스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입니다. 우선 최근에 브릭스의 동태를 보면 신냉전 시대를 맞아 브릭스 경제동맹체 자체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을 확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개최된 14차 브릭스 확대 정상회담에는 기존 5개국 이외에 그들이 20개국을 초청했는데 그중에 13개국이 업서버로 참가를 했습니다. 업서버로 참가한 국가의 명단은 이 자료를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란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브릭스 가입 신청을 냈습니다. 게다가 이번 회의가 중요했던 것은 의제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제가 올라왔는데 경제 동맹권을 확대하겠다는 것 하나하고 브릭스 국가 간의 통화금융 시스템을 통합하자는 다른 하나의 의제였는데 특히 이 두 번째 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 간에는 이제는 달러 시스템에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만의 통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자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실 2018년서부터 논의가 되었지만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이하고 나서 그들이 다시 한번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새로운 통화 개발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들은 지금 중국의 위안화 결제망 CIPS에 참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는 브릭스 내에서는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는 국제통화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중국 외무성이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4개국이 브릭스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그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 4개국이 어디냐면 인도네시아, 투르키예, 터키죠. 그다음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4개국.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는 게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브릭스 정상회의 시 참가한 13개 업소보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국 외무성 발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실은 페트로달러의 큰 차질을 빚어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사우디가 왜 미국과 멀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도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세일가스 개발로 인해 석유 패권이 중동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중동이 석유한테 중요한 전략적 국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동에 미군들을 파견해서 그 유전들을 지켜주고 그 석유 수송로에 상시적으로 두 척의 항공모함을 배치시켰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은 이제는 미중 패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남중국해로 이동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전략적 가치는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겨온 상태입니다. 우선은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우디와 미국이 왜 멀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우디가 2003년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을 때 굉장히 반대한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우디와 이란은 앙숙관계인데 그 중간에 이라크가 완충지대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라크가 이란과 대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를 무용지물화 시킴으로써 이제는 사우디와 이란이 서로 대치하는 이런 형국입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이슬람 혁명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그 나라의 국가를 운영하는 신정일체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이러한 사상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슬람 혁명의 수출은 사우디 왕가로서는 극히 경계하고 있는 자기들 보안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그러한 양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러한 거를 진행하면서 사우디 주변의 4개국의 이슬람 혁명을 전파한 결과 이라크에는 시아파와 민병대, 그다음에 시리아에는 아사드 정부,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해서 이들이 사우디 안보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 경우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자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은 2015년 이래 벌써 7년째 전쟁을 거듭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13만 명 이상 숨졌으며 3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간 사우디는 미국과 손잡고 이란과 현지에 왔었는데 2015년 7월에 오바마 정부가 앙숙인 사우디하고 이란 핵협정을 타결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경제제재까지 해제하면서 돈독했던 이란과 미국의 양국 관계가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최근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자 중동에서 미군 축소를 시행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2018년에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게다가 2019년 9월에는 사우디 석유 생산시설 두 곳에 이란 무인항공기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크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우디와 중동 국가들은 이제는 미국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우리 중동에서 실제로 발을 빼는구나 라는 걸 아마 절감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트럼프가 사우디가 석유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곧 사우디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사우디 주둔 미군 3,000명을 철수할 것이라고 사우디를 위협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사우디에 설치했던 첨단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철수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혼란 속에 있던 걸프국들은 미국의 행동을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바이든 방문 이후에는 바이든을 냉대한 것에 대한 보복 여론이 형성되면서 미국 의회가 오펙 플러스의 대규모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미군 철수와 미사일 방어 체계 MD를 철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감산 결정을 한 오펙 플러스를 상대로 한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2018년에 암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그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가 지목됐을 때 트럼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빈살만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안까지 보태졌는데, 게다가 바이든은 트럼프가 파기한 이란과의 핵 협정을 다시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이 지난 7월 빈살만 왕세자를 방문해서 회담했을 때도 바이든은 인권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빈살만이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서 공격을 했는데, 미국의 치부 중에 하나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 가혹행위 사건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서 자행된 팔레스타인계 미국 언론인 시린 아부 아클레 기자가 전쟁 취재 중에 피격을 당한 사건을 거론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팔레스타인계 미국 기자가 사고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측에 의해서 피격을 당한 걸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사우디 언론인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반격인 거죠. 참고로 지난 12월 6일에는 미국 연방법원이 사우디 언론인 암살 배우로 지목됐던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인정을 하고 관련 소송을 각하했습니다.